전라남도 보성의 봄비는 끈질기게 내리며 푸른 녹차밭 위로 옅은 안개를 드리웠다. 늪과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은 진흙탕이었고 자동차 바퀴 자국과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울의 대형 광고 회사 마케팅 이사인 32세의 윤지은은 좁은 길 한가운데에서 고장난 렌터카 안에 앉아 있었다. 차 지붕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희미하게 끙끙거리다 꺼져버린 엔진 소리와 어우러졌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보았다. 거의 오후 5시였고 그녀는 중요한 고객을 만나기 위해 광주로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휴대폰 지도에 이름 없는 작은 점으로만 표시되는 이곳에 갇혀 있었다. 지은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진흙 묻은 하이힐을 신고 차에서 내렸다. 비가 옷을 적셔 머리카락이 엉겨붙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신호를 찾으려 했지만 화면에는 희미한 두 칸만 표시되었다. 정말 멋지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멀리 빗속으로 늪가에 구부러진 몇 그루의 대나무와 함께 초가지붕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지은은 길을 따라 걸었고 신발은 진흙에 미끄러졌으며 마음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근처 몇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거나 문틈으로 차가운 고갯짓만 받을 뿐이었다. 도시 사람인가? 차 고장 났으면 견인차 불러 한 할머니가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았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지은은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낡은 보리수나무 아래 서서 찢어진 작은 우산으로 비를 피하려 애썼다. 막차로 돌아가려던 참에 늪 쪽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다. 깡마른 체구의 노인이었고 낡은 파란색 비닐 비옷을 입고 챙이 찢어진 삿갓을 쓰고 있었다. 그는 흠뻑 젖은 어망 몇 개가 실린 나무 수레를 끌고 있었다. 아가씨, 차 고장 났소? 그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정도로 낮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여기에 갇혔는데 휴대폰 신호가 없어요. 근처에 차 고치는 곳 아세요? 노인은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마치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여기엔 정비소 같은 거 없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날이 저물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밖에 있을 순 없지. 나 따라와, 내 오두막으로 가자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몸을 돌려 늪으로 이어지는 길로 수레를 끌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믿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이렇게 낯선 곳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차가운 비가 옷을 적셨고 멀리 있는 노인의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다. 그녀는 따라 걸었고 신발은 진흙에 깊이 빠졌으며 손에는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노인의 오두막은 늪가에 위태롭게 서 있었고 녹슨 양철 지붕은 빗속에서 삐걱거렸으며 나무 벽은 썩어 있었고 창문은 임시로 덧댄 판자들 뿐이었다.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 빛이 낡은 가구 몇 개를 비추고 있었다. 나무 테이블 하나, 작은 난로 하나, 그리고 꿰맨 담요가 덮인 간이 침대 하나. 노인은 자신을 젊었을 때부터 이곳에 살아온 어부 강대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히 불을 피우고 물을 끓여 지은에게 머리를 닦을 낡은 수건을 건넸다. 앉아요. 물 끓으면 차 타줄게. 그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나무 의자에 앉아 난로에서 퍼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침묵을 깨기 위해 화제거리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시선이 벽 한쪽에 걸린 낡고 흠집난 나무 액자 속의 낡은 사진에 멈췄다. 사진에는 20대 정도의 젊은 여성이 소박한 한복을 입고 늪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선명했고 눈은 밝았지만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지은은 벌떡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이분, 누구세요?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다. 강 씨는 따라보았고 그의 눈빛이 잠시 놀라는 듯하더니 질문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그가 낮게 말했다. 오래전 일이지. 지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윤연화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은이 항상 완벽한 여성, 서울의 모범적인 교사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보성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늪가의 오두막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었다. 제 어머니예요. 지은은 목이 메어 말했다.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강 씨는 손을 멈췄고 그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이가 빠진 두 잔의 차를 따랐다. 마셔요. 몸 좀 녹여. 그가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려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에 계셨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강 씨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가 묻어두었던 기억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군. 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난 일이야. 서울로 돌아가. 더 묻지 말고. 지은은 앉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20살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삶을 완벽한 이야기처럼 들려주셨다. 서울에서 자라, 대학을 나오고, 교사가 되어 지은을 온 사랑으로 키우셨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보성에 대해, 한 늙은 어부에 대해, 혹은 늪가의 허름한 오두막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지은은 조용히 어망을 정리하고 있는 강 씨를 보며 마음속에 빈 공간을 느꼈다. 그녀는 이 오두막이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과거 일부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끊임없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지은은 강 씨가 양보해준 간이 침대에 누워 얇은 담요를 덮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벽에 사진을 보았다. 등잔불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며 슬픈 미소를 두드러지게 했다. 밖에서는 늪에서 물고기가 꼬리를 치는 소리가 외롭게 들렸고 나무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다.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견인차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진 뒤의 이야기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그녀를 깨워 뜨거운 생선죽 한 그릇을 건넸다. 먹고 마을 사람한테 차 좀 봐달라고 할게. 그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싶어요. 강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에 잠깐의 고통이 스쳤다. 마치 그 기억이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인 것처럼. 희미한 새벽빛 아래 작은 오두막은 지은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과거 절반과 자기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는 여정에 발을 들였다. 보성의 비는 그치고 옅은 구름 사이로 새벽 햇살이 비쳤다. 강대수 할아버지의 오두막은 여전히 늪가에 위태롭게 서 있었지만 썩은 나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 덕분에 조금 더 밝아졌다. 늪에서 물고기가 꼬리치는 소리는 여전히 외롭게 들렸고 대나무 숲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와 어우러졌다. 윤지은은 꿰맨 담요가 몸에 덮인 채 간이 침대에서 깨어났다. 담요에서는 아직 낡은 나무의 축축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젊지만 슬픔이 깃든 윤연화의 얼굴이 마치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속삭이듯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앉아 찢어진 어망을 꿰매고 있었다. 깡마르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바늘 한 땀 한 땀이 기억의 박자인 듯했다. 지은은 그가 책상 위에 남겨둔 식은 생선죽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할아버지, 아침 식사 감사합니다. 그녀는 침묵을 깨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먹어, 아가씨. 죽 식으면 맛없어. 그가 늪의 수면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은은 옆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마치 과거를 다시 열고 싶지 않은 듯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 묻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녀는 일어나 오두막 주위를 돌며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낡았다. 좀 먹은 나무 테이블, 그름 가득한 난로, 그리고 벽에 기대어 놓인 작은 나무 찬장. 찬장 문은 열 때마다 삐걱거렸다. 지은은 찬장에 손을 댔고 손가락이 두꺼운 먼지 위를 스쳤다. 그녀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마치 직감에 이끌리듯 서랍을 열었다. 낡은 천 조각들 아래 그녀는 섬세한 꽃무늬가 수놓인 손수건을 발견했다. 손수건 모퉁이에는 붉은 실로 연화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들고 마치 어머니의 숨결 일부에 닿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할아버지, 이거,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손수건을 들어 보였다. 당시 할아버지는 그물을 꿰매던 손을 멈췄고 손수건을 보자 그의 눈빛이 굳었다. 그는 일어나 다가왔고 천 가장자리에 닿을 때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어디서 찾았소? 그가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찬장 안, 천 더미 밑에요. 지은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이거 저희 어머니 거 맞죠? 왜 이걸 가지고 계세요? 당시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손수건을 들고 마치 귀중한 유품에 닿는 듯 연화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군. 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남기고 갔어, 오래전에. 지은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서울에서의 완벽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던 어머니가 왜 이곳, 이 허름한 오두막에 수놓은 손수건과 낡은 사진과 함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주세요.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보성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교사이셨고 평생 서울에서 사셨다고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어요? 당시 할아버지는 앉아서 책상 위에 손수건을 놓았다. 그의 시선은 햇빛을 반사하는 잔잔한 늪의 수면을 향했다. 연하는 거의 30년 전에 여기에 왔어. 그가 천천히 시작했다. 젊었고, 지금 당신처럼, 하지만, 지쳐 있었지.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고, 그저 쉴 곳이 필요하다고만 했어. 시장에서 그녀가 길 잃은 도시애라고 불리며 쫓겨나는 것을 봤어.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지. 그는 마치 기억이 너무 무거워 계속하기 힘든 듯 말을 멈췄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여기에 머물다가 떠났어. 아무 말 없이 돌아오지 않고. 지은은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에 어머니 윤연아는 항상 완벽한 모델이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결코 약점을 보이지 않는 여성. 하지만 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다른 이미지를 그렸다. 길 잃고 쫓겨나고
이 오두막에서 안식처를 찾은 젊은 여성. 왜 어머니가 쫓겨나셨어요? 지은은 목이 메어 물었다. 저희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나요? 당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낯선 사람이 의심받기 쉬워. 그녀가 왔을 때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는 사람도 없었지. 그들은 그녀가 도망쳤다고, 가족에게 쫓겨났다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수군거렸어. 나는 믿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어. 그저 그녀가 굶주리고 추워 보여서 머물게 해줬을 뿐이야. 그는 벽에 사진을 가리켰다. 저 사진, 그녀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었을 때 내가 찍었어. 나는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간직했지.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 지은은 눈가가 시큰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강하게 키우셨던 어머니가 그렇게 약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수놓은 손수건을 보고 손가락으로 연화라는 글자를 더듬었다. 제가 이거 가져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다시 늪을 향했다. 마치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듯했다. 그날 당시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그녀의 차를 봐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지은은 떠나지 않았다. 차는 배터리만 교체하면 됐지만 그녀는 여전히 비가 온다는 핑계로 머물렀다. 그녀는 더 알고 싶었고 어머니가 숨겨왔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싶었다. 그날 오후 당시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청소하다가 그녀는 우연히 나무 선반에서 낡은 수첩을 떨어뜨렸다. 빛바랜 가죽 표지의 수첩은 끈이 찢어져 있었고 그녀가 펼치자 어머니의 비스듬한 필체가 나타났다. 1995년 4월 12일 첫 줄이 쓰여 있었다. 보성의 비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할아버지가 나를 데려와 생선죽 한 그릇을 주셨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먹어요, 아가씨라고만 말씀하셨다. 지은은 읽었고 한 줄 한 줄이 그녀를 어머니가 결코 말하지 않았던 시절로 이끌었다. 일기에는 연화가 오두막에서 살았던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장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생선을 사려다 생선 장수에게 쫓겨난 일, 도도한 도시애라고 불리며 마을 아이들에게 흙을 맞은 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늪가에 앉아 울었던 밤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강씨 할아버지에 대한 글도 있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지만 내 앞에 죽 그릇을 놓아줄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나를 이방인처럼 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지은은 읽는 것을 멈췄고 눈이 흐려졌다. 그녀는 옅은 햇살 아래 마당에 앉아 그물을 꿰매고 있는 강씨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단지 고독한 어부가 아니라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어머니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왜 어머니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어머니는 이 과거를 숨기고 지은이 흠집없는 완벽한 여성의 이미지로 자라도록 선택하셨을까? 그날 밤, 지은은 나무 테이블 옆에 앉아 앞에 펼쳐진 일기를 보았다. 당시 할아버지는 차를 타서 그녀 앞에 잔을 놓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많은 빚을 졌어요. 왜 어머니가 떠난 후에 찾지 않으셨어요? 당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 먼 곳을 향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을 권리가 없었어. 그녀는 큰 꿈을 가졌고 이 늪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 나는 그저 그녀가 잘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는 잠시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는 감사하다며 손수건을 남겼어. 나는 그것이 남은 유일한 것이라서 간직했지. 지은은 손수건을 들고
수노인 실 한 올 한 올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벽에 사진을 보았다. 등잔불이 연하의 미소를 비추었고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가 단지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길 잃었던 날들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 오두막은 허름했지만 어머니가 빛을 찾았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은은 강씨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갚지 않고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30년 동안 어머니의 기억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등잔불이 깜박였고 늪에서 물고기가 꼬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의가 빛났다. 그녀는 머물 것이다. 단지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이 조용한 오두막 아래 어머니가 남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 보성의 초가을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며 푸른 녹차밭을 가로질러 거대한 거울처럼 반짝이는 늪의 수면을 비추었다. 강대수 할아버지의 오두막은 여전히 녹슨 양철 지붕과 썩은 나무 벽으로 허름했지만 지은이 머무는 며칠 동안 더 따뜻해진 듯했다. 늪에서 물고기가 꼬리치는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들렸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새벽의 배경음악을 만들어냈다. 트렌치코트를 입은 도시 여성 윤지은은 이제 구석에 가지런히 걸어두고 강씨 할아버지의 낡은 속옷을 입고 이곳의 느린 삶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고 서울에서의 업무 일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치 이 오두막이 그녀가 몰랐던 상처 입은 영혼의 일부를 치유해주는 듯한 이상한 평온함을 찾았다. 강씨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나무 수레를 끌고 늪으로 나가 어망을 확인했다. 지은은 그가 남겨둔 생선죽을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낡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 기침이 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모든 동작에서 생동감을 느꼈다. 멀리서 강씨 할아버지가 그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 도시 아가씨가 빗자루질도 할 줄 아나? 그가 드물게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 빨리 배워요, 할아버지. 근데 이 마당 너무 지저분해요. 오랫동안 안 쓰셨어요. 강씨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지은이 알아차린 그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인 드문 미소였다. 그녀는 그를 더 많이 돕기 시작했다. 점심에는 그를 따라 늪에 나가 어설프게 어망을 잡다가 물고기를 놓쳐 그에게 웃음을 샀다. 아가씨, 펜 잡듯이 잡는구먼. 그가 말하고는 끈기 있게 그물을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후에는 그가 지붕을 수리하는 것을 도왔고 나무 사다리에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망치를 잡고 헐거워진 양철 조각들을 다시 박았다. 해가 질 때 두 사람은 난로 옆에 앉아 간단한 생선찌개를 끓였다. 지은은 서툴렀지만 채소를 썰려다가 간장을 온통 쏟았다. 강씨 할아버지는 꾸짖지 않고 조용히 닦아주고는 말했다. 어머니를 닮았어. 뭐든 조심스럽게 하지만 좀 서툴지. 그 말에 지은은 손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를 언급할 때마다 그의 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그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깜박이는 등잔불이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비출 때 지은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 많이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할아버지께 중요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 사진, 손수건, 일기까지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이해하고 싶어요. 강씨 할아버지는 난로 옆에 앉아 나무 젓가락으로 찌개를 젓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연아. 그녀는 내 딸 같았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가족도 없고, 아내도, 자식도 없지. 시장에서 그녀가 쫓겨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젊었을 때, 길 잃은 어부놈이라고 불리던 내 자신이 생각났어. 나는 그녀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았어. 그는 천천히, 연아가 오두막에 있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비 오는 밤 보성에 왔고, 짐도 없이, 천 가방 하나와 몇 푼 안 되는 돈만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온갖 소문을 퍼뜨렸다. 부잣집 딸이 도망쳤다거나, 서울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가족에게 쫓겨났다는 등, 강씨 할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깡마르고, 비에 젖어 눈이 붉어진 젊은 여성을 보았을 뿐이다. 그는 그녀를 데려와,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점차, 연아는 마음을 열었고, 교사가 되어 착한 삶을 살고 싶다는 큰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보성에 온 이유, 길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에 머물면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말해서 강씨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알았지, 그녀가 이 늪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가 떠날 때 나는 붙잡지 않았어. 지은은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어머니를 책상에 앉아 학생들의 숙제를 채점하며 항상 미소 짓지만 결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약했던 날들과 숨겨진 상처를 가진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지은은 목이 메어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는 그저 제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강씨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난로 속의 불꽃만 바라보았다.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다. 지은은 그의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30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젊은 여성에 대한 기억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벽 구석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사진에 손을 댔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부드러워졌다. 아가씨, 함부로 부르지 마,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나는 그냥 늙은 어부일 뿐이야. 아니요, 할아버지는 가족이에요. 지은은 눈물이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빚을 졌고 저도 그래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여겼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 옆에 앉아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제가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괜찮으세요? 강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은은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 단어가 그가 오랫동안 굳게 닫았던 문을 연 것 같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은 예정보다 오래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녀는 서울에 전화해서 휴가를 신청했고 동료들에게는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가족, 특히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지은아, 그 마을에서 뭐 하는 거니? 내 일 잘 되고 있는데 소홀히 하지 마. 아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을 위해서도, 명성을 위해서도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그녀는 마을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씨 할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채소 장수박 할머니가 그녀를 알아보았다.
이 아가씨. 옛날 연하랑 똑같이 생겼네.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쫓아냈지. 지금 생각하니 미안하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꾸짖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곳에서 낯선 사람이었고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강씨 할아버지의 생선 파는 것을 도왔고 저울질을 잘못해서 손님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녀는 오두막의 창문을 수리했고 썩은 판자를 새 나무로 교체했다. 그녀는 강씨 할아버지 스타일로 생선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찌개는 항상 더 짰다. 매일 저녁, 지은은 강씨 할아버지 옆에 앉아 늪, 물고기,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연하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언급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워졌다. 마치 결코 잊지 못한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은은 강씨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의 바쁜 나날 뒤에 숨겨진 자신의 외로움에서도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닦다가 액자 뒤에 숨겨진 은팔찌를 발견했다. 얇은 팔찌에는 작은 글씨로 평안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 강씨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이것도 저희 어머니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다시 늪을 향했다. 그녀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녀가 평안할 거라고 말했어. 나는 잃어버릴까봐 차고 다니지 않고 그냥 보관했지. 지은은 팔찌를 들고 마치 어머니가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가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의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강씨 할아버지의 오두막이 있는 땅에 대해 알아보라고 부탁했다. 알고 보니 그는 소유 서류가 없었고 그저 공유지에 임시로 살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자신의 저축으로 그 땅을 사서 강씨 할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서류를 수놓은 손수건과 일기와 함께 나무 상자에 넣었다. 해가 질 때 지은은 늪가에 서서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수면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 강씨 할아버지, 그리고 이곳에서 보낸 날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마감일에 쫓기는 차가운 도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어머니가 남긴 일부를 이 오두막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녀가 강씨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보성의 늦가을 햇살이 녹차밭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강대수 할아버지의 오두막 옆늪의 수면은 금빛으로 반짝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마른 잎과 흙의 향기를 실어 날랐고 오두막 앞대나무 숲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살랑거렸다. 거의 한 달을 머문 윤지은은 이제 이곳의 생활 리듬의 일부가 되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는 이제 나무 갈고리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고 대신 강씨 할아버지의 낡은 속옷을 입고 있었다. 진흙투성이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시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고 서울에서의 업무 이메일이나 회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은 일들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마당을 쓸거나 어망을 당기거나 강씨 할아버지 옆에 앉아 늪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들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 녹슨 양철 지붕과 썩은 나무 벽으로 여전히 허름했지만 지은의 수리 덕분에 오두막은 더 밝아졌다. 그녀는 창문의 판자 몇 개를 교체했고 새는 지붕 한쪽을 다시 덮었으며 심지어 마당 옆에 몇 줄의 배추를 심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강씨 할아버지는 점차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고 때로는 그녀가 늪에 들어가 그물을 당기는 것을 도울 때 무심코 지은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라고 외치기도 했다.
작지만 그런 순간들은 지은에게 마치 그녀가 자신의 마음과 강씨 할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오두막에서 안식처를 찾았던 어머니 윤연화에게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놓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닫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 마을에 언제까지 있을 거니?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짜증스럽게 들렸다. 회사에서 내가 어디 갔는지 묻더라. 넌 이사지, 여름휴가 온 애가 아니야. 당장 서울로 돌아와. 지은은 침묵하며 어망을 묶고 있는 강씨 할아버지가 있는 늪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경력을 걱정하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명성, 서울에서의 긴장된 회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었고 지은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녀는 머물고 싶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그녀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책임들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난로 옆에 앉아 지은은 용기를 내어 강씨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외할아버지, 저 곧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생선찌개를 젓던 강씨 할아버지는 손을 멈췄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다. 알고 있어. 너 같은 아가씨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그가 늪의 수면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도시에서 큰 삶을 살고 있잖아. 가. 이 늙은이 걱정하지 말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고 눈가가 시큰했다. 외할아버지,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서울에 일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저는 그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해드리고 싶어요. 강씨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 연하를 언급할 때처럼 잠깐의 고통이 스쳤다. 내게 빚진 거 없어. 그가 말했다. 내 어머니가 손수건이랑 팔찌를 남겨두었으니 그걸로 충분해. 내가 몇 주 동안 여기 머물면서 오두막 수리도 돕고 밥도 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아. 그는 잠시 멈추고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가더라도 이 늪은 잊지 마라. 아름답지는 않지만 진실되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떠나는 것은 마치 마음의 일부를 남겨두고 가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보성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시장에 가서 박 할머니의 잡화점에서 큰 나무 판자와 약간의 페인트를 샀다. 그녀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알아본 박 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가씨, 이 나무로 뭐 하려고? 강씨 할아버지가 또 일 시켰어. 그녀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아니요, 외할아버지께 드릴 선물 만들려고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말했다. 내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어. 연화도 옛날에 강씨 할아버지께 손수건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하곤 했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손수건을 보물처럼 간직하더라. 지은은 나무판자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당에 앉아 톱과 페인트 붓을 들고 나무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겼다. 마음의 정작, 그녀는 이 오두막이 단지 강씨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 아니라 옛날 어머니처럼 지금의 자신처럼 길 잃은 누구라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상징이 되기를 바랐다. 늪에서 돌아온 강씨 할아버지는 나무 판자를 보고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뭐 하는 거야? 그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긴 그냥 오두막이 아니라고. 여긴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집을 주신 곳이고 이제는 제 집이기도 해요.
그녀는 옅은 황금빛 햇살 아래 오두막 문 앞에 그 간판을 걸었다. 강씨 할아버지는 삿갓을 꽉 쥔 채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은은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가씨, 이 늙은이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다. 외할아버지,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저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지은이 떠나는 날, 하늘은 맑았고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벽에, 수놓은 손수건을 나무 상자에, 그리고 평안이라고 새겨진 은팔찌를 책상 위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강씨 할아버지를 위해 조용히 처리한 땅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나무 상자에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녀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외할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두막은 외할아버지의 집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외할아버지. 지은 올림. 그녀는 오두막 앞에 서서 햇빛 아래 반짝이는 마음의 정자 간판을 보았다. 강씨 할아버지는 흙길까지 그녀를 배웅했고 삿갓을 든 채 옛날 연하를 보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조심해서 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시간 나면 다시 와. 이 늪엔 아직 내가 당길 물고기가 남아있어. 지은은 웃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시 올게요, 외할아버지. 꼭이요. 그녀의 차가 흙길 위로 사라질 때 강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서 바라보았다. 그는 오두막에 들어가 나무 상자를 열고 지은의 편지를 읽었다. 그의 손이 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자 떨렸다. 그는 앉아서 연하의 사진을 보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작게 말했다. 연하야, 내 딸이 널 정말 많이 닮았구나. 이제 안심해도 돼. 방늪에서는 마치 과거의 대답처럼 물고기가 꼬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에서는 지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채소 장수박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했다. 그 아가씨, 연하 딸이 강씨 할아버지 오두막도 고쳐주고 간판까지 만들어줬어. 그 할아버지, 정말 운이 좋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수근거렸다. 강씨 할아버지가 낡은 물건이나 간직하면서 뭐가 좋다고? 그 도시 아가씨도 결국 떠났잖아. 누가 그 할아버지 곁에 남겠어? 하지만 박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당신들은 몰라. 강씨 할아버지는 물건을 간직한 게 아니야. 선한 마음을 간직한 거지. 그리고 선한 마음은 결코 낭비되지 않아.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손에 평안이라고 새겨진 은팔찌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강씨 할아버지, 그리고 늪가의 오두막을 생각했다. 그녀는 마음의 일부를 그곳에 남겨두었지만 그 대신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햇빛이 차창으로 비쳐 팔찌가 반짝였다. 지은은 미소 지었고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마음의 정자, 간판이 달린 강씨 할아버지의 오두막은 늪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곳은 30년 전 한 젊은 여성의, 그리고 오늘날 지은의 안식처였을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사람들이 빛을 찾고 상처 입은 마음이 평안을 찾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을 햇살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성의 겨울은 옅은 안개로 녹차밭을 덮었고 강대수 할아버지의 오두막 옆늪의 수면은 수묵화처럼 흐릿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음의 정자라는 나무 간판이 문 앞에서 살짝 흔들렸다. 지은이 떠난 후 강씨 할아버지는 다시 익숙한 정적 속으로 돌아왔다. 아침 일찍 어망을 당기고
점심에는 대나무 그늘 아래서 그물을 꿰매고 저녁에는 난로를 피워 혼자 먹을 생선찌개를 끓였다. 하지만 오두막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윤연아의 사진, 나무 상자 속에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지은이 남긴 땅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늪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여전히 빈 공간을 느꼈다. 마치 연아와 지은에 대한 기억이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무언가처럼. 작지만 보성마을은 강씨 할아버지의 오두막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음의 정자, 간파는 사람들, 특히 시장의 채소 장수박 할머니의 주목을 끌었다. 그녀는 듣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이야기했다. 강씨 할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이 붙은 오두막을 가졌어. 보시 아가씨가 만들어줬대. 저 늙은이가 누군가에게 기억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전 마을 이장인 김씨는 여전히 투덜거렸다. 강씨 할아버지가 낡은 물건이나 간직하면서 뭐가 좋다고? 그 아가씨도 떠났잖아. 이제 또 혼자 살겠지. 박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당신은 몰라. 강씨 할아버지가 더 많이 웃으셔. 누가 그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느 겨울 오후, 옅은 안개를 뚫고 햇살이 비쳐 늪의 수면을 반짝이게 할 때 강씨 할아버지는 오두막 앞에서 그물을 꿰매다가 흙길 위에서 철벅거리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작고 마른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낡고 해진 재킷을 입고 있었고 코가 찢어진 운동화를 신었으며 진흙 묻은 천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밝았지만 마치 쫓겨날까 두려운 듯 조심스러웠다. 할아버지. 강씨 할아버지 맞으시죠? 소년이 차가운 바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 누구니? 길 잃었니?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고 배낭끈을 꽉 쥐었다. 저는 민호탁이에요. 인터넷에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한 대학생 형이 할아버지가 그물 꿰매는 걸 찍어서 올렸어요. 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강씨 할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자신이 몰래 촬영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 무슨 일인데? 그가 낮지만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호탁은 고개를 숙이고 배낭끈을 꽉 쥐다가 고개를 들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저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가 목이 메어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영상에서 할아버지를 봤고 마음의 정자, 간판도 봤어요. 저는 만약 할아버지께서 그 아가씨를 손녀로 받아주셨다면 저도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실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소년의 순진한 말은 잔잔한 늪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강씨 할아버지의 마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일어서서 소년을 보았다. 호탁은 작고 깡마르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연하를 떠올렸다. 비 오는 밤 시장에 서 있던 그렇게 길 잃은 눈빛을 한 그녀를. 그는 지은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을 외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날을. 그리고 이제 낯선 소년이 오두막 앞에 서서 자신이 결코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어디서 왔니? 그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호탁은 마을 길 쪽을 가리켰다. 저는 2마을 떨어진 보육원에 있어요. 걸어서 왔어요. 저는 거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강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오두막에 들어가 낡은 담요를 가져와 호탁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들어와, 추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호탁은 따라 들어갔고 진흙 묻은 신발이 나무 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그는 난로를 피우고 생선죽 한 그릇을 끓여 소년 앞에 놓았다. 호탁은 죽 그릇을 보았고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저한테 죽 끓여준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씨 할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부드러워져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보는 듯했다. 호탁의 이야기는 그가 오두막에 머무는 며칠 동안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보성에서 2마을 떨어진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다. 부모도 친척도 없이 그는 종종 보육원 친구들에게 아무도 필요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미디어 전공 대학생이 강씨 할아버지가 늪가에서 그물을 꿰매는 것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았다. 영상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마음의 정자, 간판과 함께한 강씨 할아버지의 모습은 호탁에게 이상한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셨는데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호탁이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할아버지가 제 외할아버지라면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강씨 할아버지는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외로움에 익숙하다고, 늪과 어망만이 친구인 날들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은, 그리고 이제 호탁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가족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소년을 머물게 하고 간이 침대에서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다. 내일 아침 그는 호탁에게 그물을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소년은 서툴러서 물고기를 놓치기도 했다. 내일 저녁 그는 죽을 끓여 늪과 물고기 그리고 때로는 연화와 지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보성 마을에서는 소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 할머니는 호탁이 강씨 할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한쪽으로 끌었다. 강씨 할아버지, 저 아이 어디서 왔어요? 또 낯선 사람 주워왔어요. 강씨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애가 나를 외할아버지라고 불러.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참 이상한 할아버지야. 하지만 저 아이가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나도 기쁘네. 그녀는 호탁에게 배추 한 줌을 쥐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고 커서 내 외할아버지 그물 꿰매는 거 도와드려. 서울에 있는 지은은 박 할머니에게서 호탁에 대한 소식을 문자로 받았다. 박 할머니는 그녀가 마을을 떠날 때 번호를 받아두었다. 아가씨, 강씨 할아버지가 또 손자를 얻었어. 고아인데 스스로 오두막에 찾아와서 그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른대. 와서 봐. 정말 즐거워. 서울의 밝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지은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두막, 강씨 할아버지, 그리고 늪의 햇살을 떠올렸다. 그녀는 박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호탁에 대해 그리고 그가 마치 바람처럼 나타나 강씨 할아버지에게 빛을 가져다준 이야기에 대해 들었다. 그녀는 보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주말에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옷과 책으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마을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오두막에 들어섰을 때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마음의 정자, 간판을 환하게 밝혔다. 호탁은 강씨 할아버지 옆에 앉아 어설프게 그물 꿰매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지은을 보자 소녀는 고개를 들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누나, 누구세요? 그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강씨 할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외할아버지 손녀야. 그리고 너는? 내 남동생이지. 그렇지, 외할아버지? 강씨 할아버지는 드물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가씨, 또 함부로 말하네. 그가 말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호탁은 일어서서 지은의 손을 잡았다.
누나가 내 누나예요? 정말요? 소녀는 늪의 수면처럼 맑은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씨 할아버지를, 호탁을 보았고 이 오두막이 단지 어머니가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 그녀와 이 고아 소년이 가족을 찾은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난로 옆에 앉아 깜박이는 등잔불이 연하의 사진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지은은 호탁에게 어머니,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평안이라고 새겨진 은팔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호탁은 눈이 반짝이며 듣고는 강씨 할아버지에게 돌아섰다. 외할아버지, 저한테 물고기 이야기 또 해주세요. 강씨 할아버지는 웃으며 늪의 수면처럼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은은 앉아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음의 정자가 단지 강씨 할아버지에게 남긴 선물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자신처럼, 호탁처럼 길 잃은 사람들이 서로를 찾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보성의 봄이 다시 찾아와 녹차밭 위로 신선한 녹색과 부드러운 바람을 몰고 왔다. 강대수 할아버지의 오두막 옆늪은 새벽 햇살 아래 반짝였고 마음의 정자라는 나무 간판을 조용한 초대장처럼 비추었다. 녹슨 양철 지붕과 덧댄 나무 벽으로 여전히 소박했지만 오두막은 이제 달랐다. 지은이 교체한 새 판자, 마당 옆푸른 배추밭, 그리고 매일 아침 울려 퍼지는 민호탁의 웃음소리가 오두막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만들었다. 고독한 날들의 정적에 익숙했던 강씨 할아버지는 이제 마당을 뛰어다니는 호탁의 작은 모습이나 그가 늪에서 돌아올 때마다 외할아버지 라고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익숙해졌다. 호탁을 만난 후 지은은 서울이 자신을 너무 오래 붙잡아두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업무를 조정하여 일주일에 이틀은 원격으로 근무하고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보성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책, 옷 또는 호탁을 위한 과자가 가득 든 배낭을 메고 흘길에 나타날 때마다 강씨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가씨, 이 오두막을 창고로 만들 셈인가? 하지만 그의 눈은 빛났고 마치 지은의 귀환이 그가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인 듯했다. 두 마을을 걸어 강씨 할아버지를 찾아온 고아 소년 호탁은 이제 공식적으로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다. 강씨 할아버지는 박할머니와 몇몇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보육원에서 소년을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다. 저 녀석이 나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강씨 할아버지는 박할머니에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깡마르긴 했지만 호탁은 더 튼튼해졌다. 그는 여전히 물고기를 놓치긴 했지만 그물을 당기는 법을 배웠고 근처 마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그가 똑똑하지만 조금 몽상가 같다. 고 칭찬했다. 매일 오후 그는 강씨 할아버지 옆에 앉아 늪, 물고기, 그리고 때로는 그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외할머니라고 부르는 연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초봄, 지은은 서울에서 온 친구들, 즉 그녀가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설득한 미디어 및 디자인 분야의 젊은이들과 함께 보성으로 돌아왔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오두막을 더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그녀는 가는 길에 반짝이는 눈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단지 그의 집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쉬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친구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차 그녀의 열정에 이끌렸다. 그들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호탁이 달려나와 온갖 종류의 기계와 나무 상자를 든 도시 사람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지은 누나,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가 그녀의 손을 꽉 쥐고 물었다. 지은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들은 누나가 마음의 정자를 더 예쁘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야. 내가 외할아버지를 찾아왔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알 수 있도록 친구들은 일을 시작했다. 오두막 지붕을 수리하고 나무 벽을 새로 칠하고 손님들이 앉아서 늪을 볼 수 있도록 긴 의자가 있는 작은 베란다를 추가했다. 그들은 오두막 안에 작은 책장을 세우고
지은이 서울에서 가져온 책들을 놓아 마을 아이들이 와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디자인 친구는 심지어 마음의 정자라는 글자를 더 정교하게 새긴 새 간판을 만들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고요함이 필요한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적었다. 처음에는 그 소란스러움에 당황했던 강씨 할아버지는 점차 오가는 사람들에 익숙해졌다. 그는 늪가에 앉아 젊은이들이 오두막을 수리하는 것을 보고 호탁이 달려가 돕는 것을 들으며 웃음소리를 들었다. 아가씨, 이 늙은이를 할 말 없게 만드는구먼. 그가 지은에게 약간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외할아버지, 여긴 더 이상 외할아버지만의 집이 아니에요. 여긴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저희 어머니, 저, 호탁,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의 집. 오두막은 점차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호기심 많은 관광객부터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까지 보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두막 베란다에 앉아 늪을 보고 강씨 할아버지의 물고기 이야기를 듣거나 책장에서 책을 읽었다. 호탁은 순수한 모습으로 비공식적인 가이드가 되어 손님들에게 그물을 당기는 법을 보여주거나 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한 외할머니 연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외할머니는 지은 누나처럼 예뻐요. 그가 말에 모두를 웃게 했다. 채소 장수박 할머니는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녀는 배추, 마른 생선, 또는 때로는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을 가져와 오두막 앞에 놓았다. 강씨 할아버지, 이제 유명해졌으니 잘 챙겨 드셔야지.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전 마을 이장인 김씨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울타리를 수리할 나무를 좀 가져오며 들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 오두막이 붐비는 게 싫지만 호탁 저 녀석이 재밌어서 보러 왔어. 그가 부드러워진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보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종종 강씨 할아버지와 호탁과 함께 난로 옆에 앉아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호탁에게 연화에 대해 그녀가 교사가 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강해지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엄마가 내가 사랑할 줄 알기를 바라셨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외할아버지와 너에게서 배웠어. 그녀가 호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녀는 웃으며 강씨 할아버지를 꽉 껴안았다. 외할아버지, 지은 누나, 저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강씨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빛났고 마치 이 오두막이 진짜 집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봄날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책상 위에 놓인 평안이라고 새겨진 은팔찌가 반짝일 때 지은과 호탁은 강씨 할아버지와 함께 오두막 앞에 새 나무 간판을 걸었다. 간판에는 고요함이 필요한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구는 약속처럼 보성 전체에 퍼져나갔다. 관광객,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옛날 연화처럼 길 잃은 사람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족과 다투고 집을 나온 한 젊은 여성이 오두막 베란다에 앉아 울고 있을 때 강씨 할아버지가 생선죽 한 그릇을 건넸다. 일에 지친 한 중년 남성이 늪가에서 책을 읽으며 평온을 찾았다. 마음의 정자는 단지 안식처가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이 빛을 찾는 곳이었다. 이제 서울에서의 일과 보성으로의 여행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지은은 자신이 더 이상 옛날의 차가운 도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향을 찾았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가 아니라 강씨 할아버지와 호탁과 함께 있는 이 허름한 오두막에서 한 번은 늪가에 앉아 은팔찌를 들고 평안이라는 글자를 다시 읽었다. 엄마, 저 평안을 찾았어요. 그녀는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더 늙었지만 강씨 할아버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그는 마당을 뛰어다니는 호탁을 보고
지은이 소년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이 오두막이 더 이상 혼자 살던 곳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곳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집이었다. 연아야, 보고 있니? 그가 벽에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내 딸이 온 세상을 여기로 데려왔구나. 작은 마을 보성은 이제 이야기의 목적지가 되었다. 미디어 전공 대학생이 올린 강씨 할아버지와 마음의 정자에 대한 영상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낡은 물건이나 간직하는 강씨 할아버지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고 오두막을 보성의 일부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박 할머니는 한마을 회의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강씨 할아버지는 연화 아가씨뿐만 아니라 호탁 저 녀석도 구하고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 누가 감히 그를 외롭다고 말하겠어? 이야기는 어느 봄날 저녁, 지은, 강씨 할아버지, 그리고 호탁이 난로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난다. 깜박이는 등잔불이 연화의 사진,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은팔찌를 비춘다. 호탁이 강씨 할아버지를 꽉 껴안으며 속삭인다. 외할아버지, 저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강씨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외할아버지, 저와 호탁에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눈은 햇살 아래 늪처럼 빛난다. 밖에서는 물고기가 꼬리치는 소리가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늪가의 조용한 오두막 아래 서로를 찾은 마음들에 대한 노래처럼 들린다. 청취자 여러분, 마음의 정작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가족의 연민 그리고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윤지은, 강대수 할아버지, 그리고 소년 호탁은 보성 늪가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길 잃은 마음들이 따뜻함을 찾는 곳에서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선함에 대한 약간의 따뜻함과 믿음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를 전파해 주시고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하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